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른 길라잡이, 네,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강의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 개설 전에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블로그 이름을 짓는 부분,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스킨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대문 구성하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어, 블로그에 들어온 방문자 수를 늘리기 부분, 블로그 지수 만들기, 상위 노출 노하우,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웃 관리하는 부분. 요 세 가지 챕터로 해서 오늘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어, 최근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작년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검색할 때는 네이버,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그리고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스낵형 소비형, 그러니까 단문형 짧은 컨텐츠를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수단에서 가장 디지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상업시설과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이런 디지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선 SNS 후 블로그. 물론 이제 블로그나 기존 채널들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이런 SNS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손쉽게 SNS에 올린 후에 그 정보들을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블로그에서 검색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SNS 블로그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블로그나 웹페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이런 곳으로 가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해서 고르는 것보다는 댓글이나 타인들이 어떤 거를 고르는지를 보고서 어떤 정보들을 서치하거나 그 내용들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이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 특이한 세상이죠. 아직까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어,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광고판에 처음 뛰어들 때, 네이버가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그때 네이버의 점유율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다음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넷디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2010년에 검색 점유율 알아봤을 때 75%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제 다음이나 넷디앙 없어진 사이트, 프리체 이런 사이트들은 없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한국에서는 7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은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죠. 일어나서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뭐 캘린더에서 네이버 캘린더를 통해서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지, 또 지도에서 점심 약속을 알아보기 위한 광화문 맛집에서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네이버의 블로그에 이제 후기를 보겠죠. 그다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합니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서비스에 하루 종일 한 16가지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내 하루 일상을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3월 한 달에 약 45억 건의 검색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19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계속 조회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의 영향이 커지어서 뭐 네이버가 죽는다는 소리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검색에서는 네이버가 유튜브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서는 V 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영상 쪽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처럼 과금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정책도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네이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이버의 동향들을 계속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나 패턴과 우리 네이버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람들의 댓글 반응에 되게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품을 고를 때 블로그 후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5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쇼핑 댓글도 보고 지인 소개도 되고 할인 쿠폰, 전단지, 뭐 모바일 쿠폰, 모바일 메시지, 아니 뭐 다른 SNS 채널에서 정보들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그 리뷰를 확인하고서도 다시 블로그로 가서 이 정보의 평가가 어떤지 들을 보고서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가 압도적으로 상품 선택 구매 기준이 50%씩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자체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이제 뭐 사진 한 컷으로 운영하고 된다지만 신경 쓸 것이 되게 많습니다. 뭐 사진의 형태라든지 콘텐츠의 양이라든지 영상의 길이라든지 뭐 펜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뭐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활용됐을 때는 운영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쉽게 사진과 텍스트만으로도 쉽게 거기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블로그를 운영한 이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블로그 자체는 뭐 광고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의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위 노출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 작성한 그 상단에 상담 문의 또는 푸터를 설치해서 상담 DB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 아래에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라는 이 코너를 누르게 되면 업체 정보, 대표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왜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적어서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픈 채 카톡방으로 바로 가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 페이스북, 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로 링크를 걸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채널 중에서는 블로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 이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정보 후기의 신뢰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두 번째로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블로그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 내 스스로의 이유가 납득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파워블로거처럼 나는 모든 것을 운영할 거야.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방문자도 많이 확보하고 이웃을 확보한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처럼 어떤 정책 자금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을 할 것인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쇼핑용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 정책 자금을 상담하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방향이 맞겠죠. 우리의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정책 자금이라는 분야에 물론 정책 자금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특허, 융자, 뭐 R&D, 뭐 이노비즈, 벤처, 민호 인증, 연구소,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인 정책 자금 카테고리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의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블로그 자체가 개인 전단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인 브랜딩 채널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블로그명을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 이게 이제 뭐 상업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교육적인 것인지 이런 성격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마스터, 정책자금 알파고, 뭐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이 제목만 들어도 이 블로그가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도 블로그의 성격, 주인장이 어떤 사람일까를 예감을 하고 블로그의 정보를 본다면 이제 문의가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블로그의 이름과 어떤 성격과 성격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블로그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면 블로그 들어가면 이제 모두의 블로그라 그래서 모든 블로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거기 중에서 내 블로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 카테고리를 우선 자기소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넣고 그다음에 포스트 카테고리에 여러 항목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비명을 넣고 그리고 이제 요 글을 쓰기 전에 카테고리를 제가 예를 들어 정책자금이라고 그러면 뭐 특허 연구소 뭐 각종 인증들 그리고 사업계획서 부분 뭐 이런 각종 융자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들 이렇게 카테고리를 대여섯 개로 나누고 여기 이제 각 메뉴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나와 관심사를 비롯한 이웃들을 찾는 겁니다. 계속 찾고 맺고 그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아니면 쪽지를 받거나 그래서 소통을 해서 이웃을 맺고 이렇게 하는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블로그를 꾸밀 때 볼 게 이제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부분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1단 구성 2가지가 있는데 보통 2단, 3단 구성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2단 구성 자체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단 구성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본문이 나오고 양쪽에 메뉴를 분산해 놓는 거죠. 메뉴를 구성하거나 이웃이나 이런 것들을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해서 3단 구성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2단 구성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왼손잡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른손 쪽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메뉴를 왼쪽에 놔두고 본문을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본문을 보다가 메뉴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2단 구성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 크기 조절이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픽셀은 740픽셀이고 요 740픽셀일 때 표를 넣게 되면 표가 자동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740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미지가 어색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꽉 차기 때문에 글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모든 메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메뉴가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스크롤 한번 내릴 때 뒤에 내려가는 것처럼 메뉴가 많잖아요. 메뉴가 많을 때 이제 각종 위젯들이 있습니다. 위젯들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아웃 구성이 끝났으면 우리의 대표적인 이제 간판을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블로그 대문이 우리가 흔히 말해 가게에서 보는 간판입니다. 간판. 도대체 저 블로그는 뭘 하는지 물론 이름상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명확한 이미지와 컨셉만으로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정책자금 마스터. 저는 이게 이제 정부 R&D 지원사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갈비집 같은 경우는 갈비집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설명이라는 대표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최고의 맛과 착한 생각으로 고객들께 올바른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메인 카피와 함께 가게의 주요 메뉴와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체험갈비를 검색하는 네이버 포털을 넣어놨고요. 전화번호를 같이 표현하면서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융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어떤 융자를 할 때 기보신보, 농신보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사람이고 빠르게 명확하게 융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이거는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남스타라는 별명과 함께 닉네임과 함께 법원 경매의 모든 것 경매인들의 실천 멘토 이렇게 써놔서 이분이 뭘 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대문 꾸미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품질 지수입니다. 품질 지수. 물론 네이버가 요즘에 로직을 계속 변경하면서 이 품질 지수가 어떻게 매겨지는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요 품질 지수의 4개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품질 지수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지수, 소통 지수, 그다음에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첫 번째로 활동 지수입니다. 활동 지수는 이 블로그를 운영자가 얼마나 오래 운영하는지, 자주 운영하는지 이렇게 그 빈도를 보는 겁니다. 빈도를 보는 거고, 소통 지수는 인기도를 보는 거죠. 인기도. 방문자 수가 몇 명이고, 이웃은 몇 명이고, 공감이나 댓글은 몇 개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기 지수는 소통 지수하고 인기 지수가 비슷한데, 여기서 인기 지수는 인기도보다는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스크랩은 얼마나 해가는지, 이런 그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뢰 지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블로그의 정체성.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아까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분들이고 다양한 주제를 써도 이 사람들은 노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어떤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는 이 네이버 로직이 자체가 워트 엔진 자체가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책자금 관련된 블로그 운영하는데 갑자기 맛집을 썼어요. 근데 계속 맛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댓글을 남겨요. 그래서 맛집의 조회수가 높아지면 제가 맛집을 쓰는 블로그를 인식할 수 있겠지만 정책자금 운영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맛집을 쓰게 되면 그 맛집 리뷰 자체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지수,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세 개의 주제를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자금과 제가 실제로 원래는 일했던 마케팅 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케팅 쪽은 노출이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정책자금을 워낙 제가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체성이 마케팅적으로는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지수의 포인트를 알고 운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블로그의 우리가 운영 목적은 내가 가진 것을 알리는 것인데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색창에 노출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 그 포털에서는 1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블로그 운영하지만 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상위 노출을 하는 절대의 기준 요소는 없습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케팅 오래 했어도 그 어떤 기계나 로직을 사용해서 IP 조작을 통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 10년간 블로그로 운영 대행하면서 느꼈던 경험상에서 보면 이 요소들을 지켰을 때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제목을 잘 써야겠죠, 제목. 그리고 제목은 웬만하면 이제 어떤 중복된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분리해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에 반드시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무조건 5번 이상 언급을 해주고 태그에 대해서는 태그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태그에 노출을 하고 그리고 제목 내 키워드를 앞으로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 25자 이내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고를 때는 경쟁이 약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 네이버 우리가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에 관련 키워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이라고 치게 되면 그 유사 키워드 한 100개 이상의 키워드의 검색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검색량을 보고 검색량이 낮은 순부터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런 키워드부터 공략을 해 나가게 되면 점유율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해서 600에서 800글자.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를 써주면 좋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에 위배될 것 같은 이미지는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 이미지 파일명은 반드시 키워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이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조합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가 요즘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 유튜브 링크를 넣었을 때는 네이버 링크를 올리는 것보다는 상위 노출을 좀 더 시켜주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제목이 중요하고요. 본문 키워드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넣어줘야 되고 700글자, 600에서 800글자 맞춰주시고 공감 댓글 스크랩을 한 번씩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위 노출되는 노하우를 좀 알아봤는데 상위 노출의 반대말은 블로그에서는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품질은 뭐냐면 블로그가 뭐 없어진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썼지만 내 블로그 자체의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어떤
블로그의 로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이 1페이지에 안 나오고 저 10페이지 뒤에 20페이지 뒤에 이렇게 밀려있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하면 저품질이 되냐?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 잡기. 요즘에 뭐 버닝썬 사건으로 물론 연예인들이 구속되고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요즘에도 실시간 검색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기가 없는 블로그인데 이제 블로그의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화제성 키워드로 이제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유천 관련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실시간 검색에 걸렸기 때문에 제 블로그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제가 그동안 만날 수 없던 방문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 100명도 안 들어왔던 블로그에 갑자기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블로그가 없어지거나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이 아예 안 돼버리는 그걸 이제 저품질의 실시간 검색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갑자기 과도하게 트래픽이 일어나게 되면 블로그 자체에서는 어뷰징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됐다는 걸로 네이버 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사람들을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타 블로그나 컬럼이나 뉴스 같은 글들을 무한적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붙이는 부분, 그리고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한 키워드를 뭐 30개, 40개 쓴다거나 이런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 댓글을 보면 막 상업적인 글들이 올라요.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난다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글 자체가 이미 네이버 로직 자체에서 안 좋은 글이나 뭐 걸러야 될 글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댓글을 남겨놓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를 자주 건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뭐 제가 마케팅 대행을 오래 하고 이런 링크를 많이 넣었는데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좀 노출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오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링크는 네이버 링크로 거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결국 검색 노출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에 그 키워드를 잘 활용해 노출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키워드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소재가 낮은 것부터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공략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포스팅용 키워드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비슷한 글을 쓸 때 계속 조회수를 체크하면서 낮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이제 공략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워드에 네이버 도구를 잘 활용하시고요. 자기 전문 분야의 포스팅 분야를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노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야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 간의 댓글, 스크랩 잘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사회 노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맺는 게 중요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웃을 잘 맺고 그분들과 어떤 상호 교류를 통해서 계속 댓글을 서로 남겨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웃 관리. 저는 지금 이웃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합한 이웃은 500에서 2,000명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내 블로그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활동해 줄 수 있는 블로그를 찾아서 이웃을 맺으면 좋고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블로그. 그리고 이 경쟁자에 대해서 되게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경쟁자가 제 이웃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올리는 정보나 뭐 제가 올리는 정보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관련 없는 것보다는 있는 블로그가 서로 이웃이 맺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뭐 글을 쓰기 전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블로그의 주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어떤 블로그의 진심이나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를 우선 내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성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글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주게 되면 블로그도 활성화되고 내 스스로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과 맞는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무료 사진 뭐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걸 구글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내용과 싱크로에 맞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도 어떤 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맞는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유정신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식으로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을 쓴다면 이런 것들이 나만의 경험이 가진 글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내는 애들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도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연관 포스트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링크도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층 예상활동 시간대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이 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예상활동 시간대는 강의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어야겠죠. 그게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컴퓨터와 PC, 모바일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타겟들이 언제 많이 이런 모바일이나 PC를 사용하는지 그 시간대를 파악해서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을 파악해 두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과 그리고 블로그 꾸미는 방법, 이웃을 맺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들은 물론 다 기본적인 정보인데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 해보고 올려보고 써보고 내가 글을 써보고 실제로 이웃과 맺어보고 소통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나 저거 다 알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로그를 10년 전에 계속 운영했는데 뭐 글을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의 브랜딩을 알리고자 하는 채널로 변신을 시키면서는 지금 10월 1일부터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3개월, 지금 5월이니까 한 7개월 이상을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로그에 250개 이상 글이 올라가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키우기는 매우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웃을 맺고 이웃을 관리하고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블로그 운영하는 노하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정책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블로그 상단 메뉴를 만드는 법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클릭 한 번만 따라하면 상위 노출 메뉴를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스킨 설정이 별도로 디자인 설정에 포함되어 있던 스킨 선택 부분이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설정들이 나와서 리모컨 모습을 보기 좋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타이틀 영역 확대에서 300픽셀에서 최대 600픽셀까지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많은 정보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스크랩할 때 예전에는 내 글을 누가 퍼가서 만약에 이제 뭐 나쁜 정보를 퍼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 글을 삭제해도 그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잘못 올려서 정정원에 대해서 글을 삭제하게 됐어요. 삭제하게 되면 내 글을 스크롤하고 모든 사람의 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블로그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앞에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고요. 그래서 검색할 때 아직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SNS에 글을 짧은 단문 형태의 사진 형태의 영상 형태의 컨텐츠를 올리고 소통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매하거나 이런 어떤 선택 기준이 왔을 때는 블로그의 검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콘텐츠의 내용도 보지만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 더욱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매를 결정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과 댓글 같은 것을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점유율이 아직까지도 75%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구글의 영향으로 구글이 우리나라 10% 이상 점유율까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의 야생을 이길 수가 없고 네이버에 수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앱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1년 한 달에 한 45억 명을 활동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제품을 구매할 때나 선택할 때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그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뭐 250개 이상의 정치장 관련 글을 남겼는데 한 두 개의 글당 하나씩은 받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200건 정도의 문의를 받았는데 물론 200건이 뭐 다 진성 정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좀 필요 없는 정보,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제가 정치자금 마스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DB들이 충분히 확보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블로그의 좀 단점들은 뭐냐면 그렇게 DB가 들어왔다고도 내가 노출이 좀 떨어지거나 지수 관리를 안 했을 때는 또 이게 노출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내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건지 서브 채널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채널들을 좀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블로그에 왜 운영해야 되는지가 내가 결정이 됐다면 방향성에 대한 개인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블로깅,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가 노출되는 형태.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 말하면 개인 전단지를 노출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이름을 정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것만 들어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꾸미는 겁니다. 꾸며서 스킨을 바꾸고 대문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퍼스트 글을 쓰고 글을 쓸 때 글 쓰기 전에 카테고리나 메뉴를 만들어 놓고 거기 글을 쓰면서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을 맺는 거죠. 서로 이웃도 있고 이웃을 맺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로 이웃을 강조합니다. 서로 글을 달아주고 그 내 블로그에서도 그 타인이 쓴 블로그의 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레이아웃은 어떤 기본적인 3단 구성이 아니라 2단 구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본문형의 사진을 가로폭 최대 740픽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익숙한 구조고 남녀노소 제일 보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꾸밀 때는 대문,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대문을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4가지 지수들, 활동지수, 소통지수, 인기지수, 신뢰지수
이런 지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지수, 어떤 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통 지수, 인기도, 댓글, 공감 부분, 그다음에 인기 지수는 이웃들과 소통 부분, 그다음에 신뢰 지수는 정체성, 블로그의 어떤 카테고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제목과 키워드의 언급 횟수, 그래 요즘 이미지와 텍스트, 영상이 조합된 형태로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작품질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트래픽 욕심이 난다고 해서 실시간 검색어 나는 건 안 되고 포스트와 제목 없는 낚시성 제목들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목적으로 과도한 키워드 뭐 예전에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런 이제 블로그를 처음 나왔을 때 블로그는 이제 노출이 잘 됐었지만 이제 글이 많아지고 블로그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그래갖고 요 글들을 숨겨놓으면서 글을 쓰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댓글에 홍보성 댓글에 댓글을 안 다는 게 좋고요. 이런 글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공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팅용 키워드 목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웃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댓글 공유 스크랩을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상용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합하게 이웃을 관리해야 되는데 약 500에서 2,000명 정도를 매일 10명, 20명이라도 계속 맺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열심히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뽑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좋아하는 소재인지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과 사진을 100% 맞춰주고요. 공유 점수를 정석과 포스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열리기 위해서는 연관 포스트 링크를 걸어주고요.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대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 만들고 싶으면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상위 노출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만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술개발의 조시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